한국 차는 쓰레기예요. 후진국에서 만든 차를 왜 굳이 찾아서 사는 거죠? 여기 한 이탈리아 경찰이 어렵게 범인을 찾아 추격했다고 하는데요. 범인은 무슨 재주인지 베테랑 경찰인 그를 따돌리고서 자취를 감췄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게 다 한국 때문이라고 하면서 한국을 저주했다고 하는데요. 추격전에서 경찰은 무엇을 받길래 모든 잘못이 한국한테 있다고 말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경찰 카를로스라고 합니다. 제가 밀라노 경찰서 주차장으로 차를 몰고 들어갔을 때 저는 자부심이 솟구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지난 15년 동안 저는 이 도시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섬기는 일에 제 삶을 바쳐왔죠. 그리고 저는 경찰 부서에서 최고의 경찰관 중 한 명으로 명성을 얻었어요. 하지만 제가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운전 실력이에요. 말하자면 저는 항상 자동차에 열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매끄러운 선, 포유하는 엔진, 잘 설계된 차량의 위력에 매료되었어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 매력은 더욱 강해졌죠. 저는 자동차 쇼와 레이스에 참석하기 시작했고 손에 넣을 수 있는 모든 잡지와 웹사이트를 읽었으며 심지어 여가 시간에 엔진을 만지작거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 눈에 띄는 건 그냥 자동차가 아니었어요. 바로 이탈리아 자동차였죠. 이탈리아산 자동차의 장인 정신, 디테일에 대한 관심, 그리고 순수한 아름다움이 다른 자동차와 차별화되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저는 항상 세계 최고의 자동차는 이탈리아에서 나온다고 믿었고 귀 기울여줄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그 의견을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죠. 그날 아침 경찰서에 들어서자마자 주차장에 늘어선 다양한 차량들이 눈에 띄었어요. 고급 스포츠카 몇 대, 실용적인 세단, 심지어 몇 대의 오토바이도 있었죠. 하지만 차량 열을 훑어보던 제 눈에 반짝이는 새 차를 둘러싼 경찰관 무리가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그 차를 즉시 알아봤죠. 한국산 현대차였어요. 저는 실망감에 휩싸이는 걸 느꼈어요. 어떻게 제 동료 경찰관들이 한국 차에 그렇게 쉽게 현혹될 수 있을까요? 이탈리아 자동차가 자동차 공학의 정점이라는 걸 모르는 걸까요? 저는 늘 사람들이 어떤 차를 몰고 다니는지로 판단했고 최고가 아닌 것을 선택한 사람들에 대해 우월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경찰서 안으로 들어서면서 다른 경찰관들이 현대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들은 현대차의 세련된 디자인, 첨단 기능, 인상적인 성능에 대해 열변을 토하고 있었죠. 저는 눈을 굴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물론 그 차에는 화려한 장식이 있겠지만 이탈리아 스포츠카의 힘과 아름다움에 비할 수 있을까요? 책상에 앉아 그날의 사건 파일들을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어요. 하지만 파일들을 넘기다 보니 한 가지가 제 눈에 띄었죠. 지난 몇 주 동안 도시 전역에서 발생한 연쇄 자동차 절도 사건이었어요. 그 도둑은 노련하고 교활했고 우리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행범으로 잡지 못했죠. 사건의 세부 사항을 읽어 내려가면서 흥분이 솟구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살아가는 이유인 도전이었죠. 운전 실력을 발휘하고 위험한 범죄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기회였어요. 저는 제가 부서에서 최고의 운전자라는 걸 알고 있었고 기회만 주어진다면 이 도둑을 잡을 수 있을 거라 확신했죠. 며칠 동안 사건 파일을 샅샅이 뒤졌어요. 단서가 될 만한 모든 세부 사항을 연구했죠. 저는 수상한 움직임이 있나 감시하며 거리를 순찰하는 데 몇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마침내 어느 운명의 날 오후 기회가 왔죠. 저는 붐비는 교차로를 지나가다가 도난당한 차량 중 하나와 일치하는 차를 발견했어요. 운전자는 분명 어딘가로 서두르는 것 같았고 차들 사이를 이리저리 피해 다녔죠. 저는 재빨리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차들의 바닷속에서 그를 잃어버릴 테니까요. 사이렌을 켜고 가속 페달을 밟으며 도난당한 차를 쫓아가는 동안 아드레날린이 온몸으로 흘러들어오는 걸 느꼈어요. 도둑은 정말 대단했죠. 그에게 밀라노의 거리는 손바닥 보듯 뻔했어요. 그는 제 꼬리를 떼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했죠. 하지만 전 그보다 더 잘했어요. 저는 운전대를 잡은 채 기술을 다듬는데 몇 년을 보냈고 도시의 모든 지름길과 뒷골목을 알고 있었죠. 도둑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었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를 잡겠다는 결심이 있었어요. 추격이 길어지면서 저는 제 차를 한계까지 몰아붙이게 되었어요. 좁은 거리를 질주하면서 보행자와 다른 차량들을 전문가다운 정밀함으로 피해 다녔죠. 하지만 모퉁이를 돌아 도난당한 차를 다시 발견했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에 턱이 떨어지는 걸 느꼈어요.
제가 쫓고 있던 차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고급 이탈리아 스포츠카가 아니었어요. 며칠 전 열등하다고 일축했던 바로 그 한국산 현대차였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저는 부서에서 최고의 운전자가 되어야 했는데 한국 차에게 밀리고 있다니요. 추격이 계속되면서 현대차를 따라잡는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차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빠르고 민첩했고 도둑은 그 성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 같았거든요. 2시간 동안 우리는 밀라노 거리에서 쫓고 쫓기는 게임을 했어요. 도둑은 갑자기 방향을 틀거나 예상치 못한 지름길로 달아났고 저는 따라잡기 위해 재빨리 대응해야 했죠. 동료들도 추격에 합류했지만 그들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우위를 점하지 못했어요. 마침내 영원할 것 같았던 시간이 지나고 막다른 골목에서 도둑을 몰아넣는데 성공했어요.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가운데 차에서 뛰어내려 무기를 든 채 도난당한 차량에 다가갔죠. 도둑은 저항 없이 항복했고 제가 수갑을 채우고 권리를 읽어주는 동안 안도감이 밀려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거기 서서 숨을 골랐을 때 현대차를 바라보며 또 다른 감정을 느꼈어요. 혼란과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요. 어떻게 한국차가 제가 사랑하는 이탈리아 차보다 성능이 좋을 수 있죠? 제가 그동안 그렇게 강하게 믿었던 것에 대해 어떻게 그렇게 잘못 알고 있었을까요? 그날 저녁 경찰서로 돌아오는 운전을 하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추격 중에 보여준 현대차의 성능에 대해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전 항상 이탈리아 자동차가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는데 이제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 모든 것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제가 몰랐던 건 이것이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여정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선입견에 도전하고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열며 결국엔 저 자신과 주변 세상에 대한 더 큰 이해에 이르게 될 여정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한국 자동차 그리고 밀라노 경찰부서 최고의 운전자를 따돌리는 데 성공한 도둑으로부터 시작되었죠. 자, 어제 그 대단했던 추격전이 있었던 다음 날이에요. 전 다시 경찰서로 출근해서 사건 파일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죠.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게 있었어요. 뭔가 놓치고 있는 단서 같은 거요. 그 단서만 있으면 이 차량 절도 사건의 배후에 있는 괴한을 잡을 수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그런데 증거를 면밀히 들여다볼수록 점점 더 좌절감이 밀려왔어요. 우리가 도둑놈을 잡을 만하면 늘 유령처럼 빠져나가 버리니까요. 제가 책상에 앉아서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는데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경찰관들이 검은색 차 주위에 모여 있더라고요. 심장이 쿵쾅거렸죠. 그 차 바로 어제 도둑놈이 몰고 있던 바로 그 현대차였거든요. 전 황급히 밖으로 뛰쳐나가 사람들을 밀치고 그 차에 다가갔어요. 정말 아름다운 차였죠. 매끄러운 선들, 햇빛에 반짝거리는 듯한 번쩍이는 페인트까지. 그런데 차 주위를 빙 둘러보는데 뭔가 이상한 게 눈에 띄었어요. 번호판이 떼어져 있었고 운전석 문도 강제로 열린 흔적이 있더라고요. 머릿속에서 단서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그냥 평범한 현대차가 아니었죠. 최고의 성능을 위해 개조되고 커스터마이징된 차였어요. 도둑놈은 이 차의 첨단 기능과 성능을 알고 경찰보다 우위에 설 수 있다는 걸 알고 훔쳤던 거예요. 이 놈을 잡으려면 서둘러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팀을 모아서 도시 곳곳 전략적 위치에 차량을 배치하고 잠복했어요. 우린 전날 추격전에서 본 도둑놈의 인상착의를 알고 있었고 놈이 움직이기만 하면 발견할 수 있을 거라 확신했죠. 시간이 흘러 해가 저물기 시작했어요. 슬슬 희망이 사라지려던 찰나 갑자기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한 경관이 현대차를 발견했다는 거였죠. 미친 듯이 밀라노 거리를 질주하고 있다고. 저는 가속 페달을 밟고 쫓아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도둑놈을 추격하면서 현대차의 조종감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느낌이었죠. 내 움직임을 예상이라도 하는 듯 아주 살짝만 엑셀을 밟거나 스티어링 휠을 돌려도 차가 반응하는 거예요. 피 속으로 흐르는 엔진 파워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고 잠시나마 이탈리아제 스포츠카의 우월함 같은 건 잊어버리고 말았죠. 근데 이 도둑놈은 그냥 평범한 운전자가 아니었어요. 도시의 골목골목을 샅샅이 꿰고 있더라고요. 현대차의 첨단 기능을 이용해서 말이죠. 갑자기 방향을 트는가 하면 예측 못한 지름길로 들어서서는 전 재빨리 반응하고 운전 실력의 한계까지 밀어붙여야 했죠. 한순간 전 놈을 코너에 몰아넣은 줄 알았어요. 좁은 골목을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었거든요.
양쪽으로 벽이 다가오는데 저 앞에서 현대차의 빨간 테일라이트가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죠. 마침 제가 움직이려는 순간 놈이 갑자기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더니 전에는 못 봤던 골목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전 욕설을 내뱉으며 스티어링을 획 돌렸어요. 쫓아가려고 했지만 현대차의 뛰어난 핸들링과 가속력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죠. 도둑놈은 앞서 나가 차들 사이를 누비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좌절감에 스티어링 휠을 주먹으로 내리쳤죠.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전 경찰 중에서 가장 운전을 잘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도둑놈 때문에 햇병아리처럼 보이잖아요. 그것도 한국 차를 몰고서 말이에요. 전 언제나 이탈리아 차보다 못하다고 무시해왔던 브랜드였는데 추격전이 길어지면서 현대차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첨단 기술과 엔지니어링이 전에 본 적 없는 차원이었거든요. 이 차는 마치 도둑놈의 움직임을 예견이라도 하는 것처럼 도로의 커브를 타고 번개처럼 빠른 정밀함으로 가속했죠. 제가 한국 차들을 너무 가혹하게 판단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현대차는 최신 엔지니어링의 경이로움 그 자체였고 심지어 가장 발전된 이탈리아 스포츠카도 무색하게 만드는 특징과 성능을 갖추고 있었거든요. 다른 나라 차를 몰던 동료들을 얕잡아 보던 저 자신이 부끄러워졌죠. 제 자만심과 편견의 눈이 멀어 제 편협한 세계관 너머에 존재하는 진정한 가치와 혁신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추격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도둑은 우리를 도시를 휘젓고 다니며 현기증 나게 만들었어요. 때론 실수 한 번 하지 않을 것 같았고 절대 기회를 주지 않을 것만 같았죠. 그러나 마침내 동이 틀 무렵 우린 기회를 잡았어요. 도둑이 막다른 골목으로 급선회했고 현대차의 타이어가 도로에서 찌걱거렸죠. 이게 우리 기회라는 걸 알았어요. 무전으로 지원 요청을 하고 전 쫓아갔죠. 다른 경찰들이 제가 현대차 뒤에 멈춰 설 때쯤 도착했고 사방에서 차를 포위했어요. 전 차에서 뛰어내려 무기를 빼들고 천천히 차에 접근했죠. 도둑은 운전석에 앉아 양손을 번쩍 들고 있었어요. 문을 획 열고 놈을 끌어내리자 안도감이 밀려왔죠. 해냈어요. 우린 이 잡기 힘든 도둑을 잡았고 그것도 한국 차의 도움으로 해낸 거예요. 수갑을 채우고 제 차로 데려가면서 현대차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돌아봤죠. 이른 아침 햇살에 반짝이며 서 있는 그 차는 혁신의 힘과 열린 마음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한국 차를 다시는 예전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을 거란 걸, 그리고 제 편협했던 관점 너머의 세상에 대해 배울 게 많다는 걸 깨달았죠. 도둑을 뒷좌석에 태우고 경찰서로 돌아오는 길에 지난 몇 시간 동안 있었던 일들을 되새겨봤어요. 전 제가 차와 운전에 대해 알만한 건 다 안다고 너무나 확신에 차 있었죠. 하지만 현대차는 제가 깨닫지 못했던 너무나 광활한 세상이 있다는 걸, 진정한 우수함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앞으로 멀고도 긴 여정이 남아있음을 알고 있었죠.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할 학습과 성장의 여정 말이에요. 그러나 백미러로 고개 숙인 도둑을 바라보며 가슴속에서 흥분이 피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이건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의 시작일 뿐이에요. 한 번도 꿈꿔보지 못한 곳으로 저를 데려다줄, 영원히 잊지 못할 교훈을 가르쳐줄 그런 챕터 말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게 한국에서 온 차 한 대, 그리고 밀라노 경찰 최고의 운전자까지 제치고 빠져나간 한 도둑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날의 추격전이 제 인생을, 그리고 제 주변 모든 이들의 인생을 얼마나 많이 바꿔놓을지 전혀 몰랐죠. 신문실은 춥고 어두웠어요. 딱딱거리는 시계 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전 도둑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의 눈동자에서 후회나 미안함의 기색을 찾아봤어요. 하지만 그는 그냥 저를 빤히 쳐다볼 뿐, 눈빛은 딱딱하고 도전적이었어요. 왜 그랬어요? 제가 물었죠. 공허한 방 안에 메아리치는 목소리였어요. 왜 그 많은 차를 훔쳤죠? 도둑은 의자에 기대앉더니 입가에 비웃음을 띄웠어요. 뭐 하느라고요? 그가 빈정대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갚아야 할 빚도 있고 먹여 살려야 할 식구들도 있었어요. 딴 방법이 뭐가 있었겠어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지? 자신의 범죄로 야기한 피해와 망가뜨린 인생들을 모르는 걸까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도둑의 눈에선 필사적인 기색과 두려움의 흔적이 엿보였어요. 단단히 굳은 범죄자가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린 한 남자일 뿐이라는 걸 깨달았죠. 돈을 벌 다른 방법도 있어요. 전 부드럽게 말하며 의자의 앞으로 기댔어요. 합법적인 방법 말이에요. 무고한 사람들의 것을 훔치지 않고도 되는 방법요. 도둑은 코웃음 쳤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하기 쉬운 소리죠. 받아쳤어요. 안정된 직업, 좋은 차, 편한 삶이 있잖아요. 필사적인 심정, 아무것도 없고 기댈 데 없는 심정은 모를거려. 그의 말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맞는 말이었죠. 전 제 입장을 당연하게 여겼지. 남들이 겪을 어려움은 잘 몰랐어요. 내 좁은 세계관에만 집중한 나머지 큰 그림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죄송해요. 전 속삭이듯 말했죠. 그래도 옳은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왜 그랬는지는 이해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다면 돕고 싶네요. 도둑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바라봤어요. 왜 나 같은 걸 돕겠다는 거예요? 물었죠. 범죄자의 인생 밑바닥일 뿐인데 동정할 가치도 없는 존재라고요. 전 고개를 저었어요. 모든 사람은 새 출발의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대답했죠. 당신도 열심히 한다면 충분히 삶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도둑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의 눈동자가 속임수를 찾으려는 듯 제 눈을 샅샅이 훑었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해볼게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전 미소 지었죠. 제가 거기에 답해드릴게요. 우리 지역사회에 아는 분들이 계세요. 일자리를 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변화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해요. 옛 삶은 접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도둑은 깊게 숨을 들이쉬더니 다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게요. 뭐든지 할 거예요.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죠. 악수를 나누고 헤어지면서 가슴속에서 희망이 피어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전 늘 제 이름 범죄자들을 잡아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어쩌면 진짜 소명은 그 도둑 같은 사람들이 새 길을 찾도록 돕는 일인지도 몰라요. 그 후 몇 주 동안 전 도둑이 삶을 바꾸는 걸 돕는 데 전념했어요. 그에게 기회를 주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도와줄 지역사회 지인들을 소개해줬죠. 심지어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것도 도와줬어요. 거기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경력을 쌓을 수 있게요. 도둑이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머릿속에선 계속 고속 추격전에서 저를 따돌린 그 현대차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요. 그 차의 사양과 기능을 조사하느라 온라인에서 몇 시간씩 보내곤 했죠. 엄청난 성능을 보여준 첨단 기술에 감탄하면서요. 현대자동차가 연구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시장에서 가장 앞선 혁신적인 차들을 만들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동 긴급제동이나 차선 이탈 경고 같은 첨단 안전장치는 물론 최신 엔터테인먼트 시스템과 연결성 옵션도 갖추고 있었죠. 하지만 제 관심을 끈 건 현대차의 첨단 안전기술 덕분에 목숨을 구한 한 남자의 사연이었어요. 그는 퇴근길에 브레이크가 갑자기 고장 나 차가 혼잡한 교차로를 향해 미끄러지는 상황에 처했대요. 하지만 충돌 직전 차의 비상제동 시스템이 작동해서 아슬아슬하게 멈췄다고 해요. 그 남자는 현대차가 자신의 생명을 구했다며 감사해했죠. 그런 놀라운 기술이 가능케 한 대단한 혁신에 감명받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전 늘 자동차를 A지점에서 B지점으로 우릴 데려다줄 단순한 기계라고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대차에 대해 더 알아갈수록 훨씬 그 이상이란 걸 깨달았어요. 놀라운 성능과 안전을 보여주는 공학과 혁신의 경이로움 그 자체였죠.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현대차 매장에서 보냈어요. 브로슈어를 뒤적이고 영업사원들과 최신 모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요. 그리고 마침내 깊은 고민과 자아성찰 끝에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꿀 결정을 내렸죠. 사랑하던 이탈리안 스포츠카를 팔고 제 현대차를 샀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지금까지 품어왔던 자동차와 운전에 대한 모든 믿음에 반하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새 현대차의 운전대를 잡는 순간 전에 느껴보지 못한 흥분과 가능성을 느꼈어요. 그 이상으로도 한국의 최고 엔지니어링과 혁신을 상징하는 차를 모는 자부심과 만족감이 느껴졌어요. 전 한국차를 얕잡아봤던 제 자신이 얼마나 틀렸는지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걸 놓치고 있었는지 깨달았죠. 경찰서 주차장에 차를 세우자 도둑이 깔끔한 새 유니폼을 입고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희망의 참모습으로 보였어요. 제가 차에서 내리자 그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멋진 차네요. 그가 제 현대차를 감탄하며 말했죠. 당신이 한국차를 탈 줄은 몰랐어요. 전 웃음이 터졌어요.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동지애와 이해심이 밀려왔죠. 저도 그럴 줄 몰랐어요. 전 놀라움에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죠. 사람은 변할 수 있고 때론 삶에서 가장 좋은 일들이 뜻밖의 곳에서 온다는 걸 보여주는 일 같아요. 경찰서로 걸어 들어가면서 앞으로가 기대되고 설레는 마음이 들었어요.
단기간에 너무나 많은 걸 배웠죠. 자동차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좁았던 제 관점 너머의 세상에 대해서요. 앞으로도 더 탐구하고 배울 교훈과 모험거리가 많이 있을 거란 걸 알았어요.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전 다시는 한국차를 예전처럼 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순간으로 이끈 놀라운 여정, 모든 이에게 새 출발의 기회가 있음을 보여준 그 도둑을 결코 잊지 않겠죠. 제가 현대차를 사기로 인생을 바꾸는 결정을 한 후 몇 주 동안 전 발견과 깨달음의 여정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전 항상 자동차, 특히 이탈리아 자동차에 대한 저희 지식을 자랑스럽게 여겼었는데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자동차 세계에는 훨씬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걸 금방 깨달았죠. 한국 자동차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파고들면서 전쟁으로 황폐해진 작은 나라가 어떻게 혁신과 공학의 세계적인 강국으로 변모했는지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대가 작은 건설회사로 시작했던 한국전쟁 초기부터 최첨단 기술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전 세계에서 찾는 한국 자동차가 된 오늘날까지 한국 자동차 산업의 역사는 인내와 결단 그리고 탁월함에 대한 흔들림 없는 헌신의 역사였어요. 특히 현대는 연구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고 시장에서 가장 앞선 혁신적인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업계 최고의 두뇌를 모아 엔지니어와 디자이너 팀을 구성했는데 이들은 끊임없이 가능성의 한계를 뛰어넘고 자동차를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운전하기에 더 즐겁게 만드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고 있었죠. 저를 가장 감동시킨 현대의 특징 중 하나는 안전에 대한 그들의 헌신이었습니다. 전 항상 제 자신을 안전운전자라고 여겼었지만 사고를 예방하고 생명을 구하는 데 기술이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진정으로 인식하지 못했었거든요. 현대 자동차에는 자동 긴급제동, 차선 이탈 경고부터 사각지대 감지, 첨단 에어백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세계에서 가장 앞선 안전 기능이 탑재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전에 관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현대 자동차는 운전하기에도 엄청 재미있었거든요. 강력한 엔진, 반응 좋은 핸들링,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덕분에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운전 경험을 선사했죠. 출퇴근길을 기대하게 됐고 운전대를 잡고 드넓은 도로의 짜릿함을 느낄 기회를 간절히 기다리게 됐습니다. 한국 자동차의 세계를 계속 탐구하면서 전체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어요. 전 한국을 이탈리아의 웅장함과 역사에 비하면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로 치부하곤 했죠. 그런데 한국인과 그들의 놀라운 업적에 대해 더 알아갈수록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하게 된 한국 자동차와 한국인 사이에 유사점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둘 다 치열한 의지와 현상 유지를 거부하는 자세, 더 크고 위대한 것을 추구하기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 한계에 도전하는 의지로 특징 지어졌죠. 그리고 둘 다 근면, 혁신, 탁월함에 대한 헌신을 통해 놀라운 성공을 이뤘습니다. 몇 주가 몇 달로 변하면서 전 밀라노의 한국 커뮤니티에 점점 더 깊이 관여하게 되었어요. 문화 행사와 축제에 참석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고 한국의 관습과 전통을 배웠죠. 심지어 한국어 수업도 듣기 시작했는데 제 마음을 사로잡은 이 매혹적인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한국 자동차에 대한 제 사랑은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현대와 다른 한국 브랜드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고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 열정적으로 지식과 열정을 공유했죠. 심지어 블로그까지 시작했는데 현대차와의 모험과 한국 문화에 대한 제 감사의 마음을 기록한 거예요. 하지만 아마도 제 삶에서 가장 큰 변화는 새로운 우정의 형태로 왔을 겁니다. 한국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민준이라는 젊은 한국 사업가를 만날 기회가 있었거든요. 민준 씨는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개발을 하는 작은 스타트업의 창업자였고 기술을 활용해 자동차를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열정적이었습니다. 서로 알아가면서 민준이와 저는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우리는 모두 자동차와 기술에 열정적이었고 혁신이 세상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핵심이라고 믿었죠. 함께 프로젝트를 하며 아이디어를 내고 지식과 전문성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정을 통해 전 세상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보게 되었어요. 민준이는 단지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측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의 놀라운 잠재력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그는 혁신이 단지 속도를 높이거나 효율성을 높이는 것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가르쳐줬죠.
민준이와 저는 함께 자동차를 위한 새로운 종류의 안전 시스템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이는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기 위해 고급 센서와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거였어요. 수년간의 연구 개발이 필요한 야심찬 프로젝트였지만, 우리는 둘 다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산업의 혁명을 일으킬 잠재력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함께 일하면서 짧은 시간 동안 제 삶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편협하고 편견에 사로잡힌 경찰이었는데, 자신의 우월감에 확신하고 제 좁은 세계관에 맞지 않는 것은 무시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됐고, 호기심이 많아졌으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관점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죠. 그리고 그 변화에는 한국 자동차와 그 뒤에 있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훌륭한 사람들 덕분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현대에 대한 사랑과 민준이와의 우정을 통해 전 가능성과 잠재력이 가득한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어요. 혁신과 결단력으로 가장 벅찬 도전도 극복할 수 있는 세상 말이에요. 앞으로를 내다보면서 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흥분과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도전과 해결해야 할 문제,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여전히 많다는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혼자 그 도전에 맞서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 곁에는 현대차가 그리고 한국 커뮤니티의 친구들과 동료들이 있으니까요.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자신 있게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펼쳐지든 이 순간까지 저를 이끌어준 놀라운 여정에 언제나 감사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성장과 발견 그리고 혁신을 받아들이는 힘의 여정 말이죠. 와, 일본 드라마 망했네. 국민으로서 쪽팔린다. 이건 무조건 표절이지. 회사 이름에서 일본은 빼라. 부끄럽다. 일본 도쿄에 위치한 방송국의 사무실 안에서 한 여성이 노트북을 보며 머리를 쥐어뜯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방영한 드라마에 대한 여론들이 좋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때 상사가 여성을 호출하고 그녀는 상사의 사무실로 향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온 여성의 표정이 매우 무거운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에 위치한 방송국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28살 아이코 다나카라고 해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TV 앞에서 떨어질 줄을 몰랐어요. 덕분에 많이 혼나기도 했죠. 하지만 드라마를 보는 것은 저에게는 너무나도 행복한 일이었어요. 10대 때부터는 안 본 드라마가 없는 것 같아요. 새로운 드라마가 나온다고 하면 첫 방송 시간에 맞춰 집에 들어가서 미리 볼 준비를 하고 있을 정도였죠. 그만큼이나 드라마가 저에게 주는 행복은 너무나도 컸고, 저런 드라마는 만드는 데에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어렸을 때부터 생겼었기에 저는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당당히 방송사 직원으로 입사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오늘 전 머리를 쥐어뜯으며 제자리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어요. 물론 방송사에서 일하면서 저희 일은 물론 항상 스트레스가 많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죠. 새 드라마 주방의 아리스는 첫 방송을 했지만 벌써 논란이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기사를 내려다보면서 제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죠. 그 기사는 주방의 아리스가 인기 있는 한국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표절했다고 비난하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댓글로 사람들이 힘을 보태고 있었죠. 이건 100% 표절이다. 저긴 옛날부터 표절한다고 말 많았잖아. 변호사를 요리사로 바꿨을 뿐이네. 어이, 이렇게까지 타락하다니. 정말 한심하군. 일본 드라마는 이제 원작 무시하거나 표절하거나 하는 건가. 이제 정말 끝이구나. 등의 반응들은 이미 사람들이 표절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모니터를 바라보면서 저는 믿을 수 없다는 생각과 분노가 교차하는 것을 느꼈어요. 어떻게 누군가가 저희 드라마를 그런 행위로 비난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항상 일본의 풍부한 문화유산과 엔터테인먼트 세계에 대한 기여를 자랑스러워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제 상사인 야마모토 씨가 저를 호출했어요.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상사의 방으로 향했죠. 야마모토 씨는 좋지 않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아이쿠, 기사 봤나? 역시나 제가 예상했던 주제가 맞았어요. 네, 봤습니다. 제가 대답했죠. 기사뿐만이 아니라 여론도 문제야. 우리가 공들여 제작한 드라마라는 건 자네도 알고 있겠지. 야마모토 씨가 머리가 아픈 듯 관자놀이를 누르며 저에게 말했어요. 당연히 알고 있죠. 이 드라마를 제작하고 편성하는 데에 저도 힘을 많이 썼었으니까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보게. 표절일 리가 없어.
자주 사용되는 소재이고 표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밝혀내야 해. 저는 놀랐어요. 제가요? 저한테 이걸 밝혀내라고요? 이미 여론은 뒤집기에는 어려워 보였거든요. 제가 당황해하자 야마모토 씨는 저를 빤히 쳐다보았어요. 이 드라마에 애정이 많지 않았나? 표절이 아니라는 것을 자네가 확실히 보여주게. 야마모토가 냉랭한 말투로 저에게 말했죠. 그의 표정에서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이건 선택지가 있는 제안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이건 명령이었어요. 저는 마지못해 수락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사무실을 나섰어요. 자리로 걸어가 털썩 의자에 앉았죠. 이제는 어떻게든 저희의 억울함을 밝혀내야만 했어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일이기에 저는 최선을 다해보기로 했죠. 그렇게 고개를 양옆으로 세게 저으며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바로 임무에 돌입했죠. 계획의 첫 단계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는 거였어요. 전 그 인기에 대해 들어봤지만 한 번도 보지는 않았거든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넷플릭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어요. 자폐증을 가진 천재 변호사 우영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어요. 에피소드를 보면서 우영우와 주방의 아리스 주인공 아리스 사이의 놀라운 유사성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었죠. 두 캐릭터 모두 독특한 특징을 가진 자폐증을 가진 인물로 묘사되고 있었으며 아리스는 음식에 집착했고 우영우는 고래에 매우 빠져 있어 그 단어나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면 말이 많아지는 설정까지 비슷했어요. 유사점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두 캐릭터 모두 어린 시절 왕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 아버지와 절친한 친구가 있었죠. 또 둘 다 아버지와 둘이서만 살아간다는 설정까지도 소름 돋게 똑같았어요. 볼수록 저는 그 기사와 사람들의 비난에 어느 정도 사실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또한 스토리텔링 또한 훌륭했어요. 한국에서 처음에는 미미한 시청률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1등을 거머쥔 드라마더라고요. 사건 사고가 펼쳐지지만 너무 무겁게만 가져가지 않고 재미있게 풀어냈으며 인물들의 감정선을 제대로 따라가 사람들이 공감을 하며 눈물도 흘릴 수 있게 만드는 포인트들도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죠. 저는 우영우를 보고 흥미가 생겨 한국 드라마의 역사를 더 파고들었어요. 덕분에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영화와 TV 시리즈를 제작하면서 큰 호황을 맞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한국 드라마의 스토리텔링, 연기, 제작의 품질은 탁월했고 이는 전 세계적인 인기 급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고민했어요. 아무리 봐도 이건 표절이 맞았거든요. 설정이 너무나도 똑같았어요. 비슷한 소재로만 생각하기는 불가능할 정도였죠. 하지만 저의 상사인 야마모토는 오히려 억울함을 밝혀내고 싶어하는 것 같았기에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찾은 증거들은 이미 저희가 표절을 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인정을 하고 속죄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기에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증거를 가지고 야마모토 씨를 찾아갔어요. 저는 제가 찾은 유사점들을 제시하고 표절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했죠. 그러나 야마모토 씨는 제 주장을 일축하면서 그 유사성은 순전히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조금 더 파보게, 아이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솔직하게 우연으로 볼 수 있을 정도지. 저는 좌절감을 느꼈지만 좌절하지 않고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기로 했어요. 저는 더 파헤칠 게 있을 거라는 불길한 느낌에 시달리며 계속 연구를 진행했어요. 제 의심은 다른 일본 드라마와 관련된 추가 표절 의혹을 발견하면서 확인되었죠. 안타깝게도 저는 여러 일본 프로그램과 한국 프로그램 사이에 놀라운 유사점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표절은 아리스의 주방뿐만이 아니었어요. 저는 배신감을 깊이 느꼈죠. 독창성이 없는 더 많은 사례를 발견하면서 일본 미디어에 대한 제 자부심이 점점 무너지고 있었어요. 주방의 아리스가 한국에서 창의적인 차용 또는 그야말로 베끼기에 더 큰 패턴의 일부라는 것이 분명해졌죠. 그렇게 점점 진실이 드러나면서 저는 한국 문화에 점점 더 매료되었어요. 저는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역사와 발전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 성공에 기여한 요인들에 대해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죠. 한국이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강국으로 부상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문화 수출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창조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더라고요. 정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영화 제작자, 음악가, 예술가를 지원했고 창의성이 번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한국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 제작자에게 자금과 지원을 제공하여 고품질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어요.
이러한 지원으로 기생충과 같은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은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었죠. 마찬가지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은 TV 드라마, 음악 및 기타 문화 상품 개발을 위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었죠. 이러한 노력의 영향은 한국 엔터테인먼트의 세계적 인기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었어요. 한국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20년 한국 문화 상품 수출액은 103억 달러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겠어요? 한국 콘텐츠의 품질과 독창성을 입증하는 성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는 점점 한국에서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 드라마의 성공은 독창성, 높은 제작 기준, 다양하고 복잡한 주제를 다루려는 의지에 갖고 있는 것 같았죠. 이는 일본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배워야 할 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표절 의혹의 억울함을 밝혀내기 위해 시작한 연구로 인해 접한 한국 드라마는 오히려 저에게 진정한 문화적 자부심이 다른 이들을 무시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독창적이고 영향력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데서 온다는 걸 깨닫게 해주었어요. 저는 표절 스캔들의 여파를 계속 헤쳐나가면서 저는 갈림길에 서 있었어요. 앞길은 불확실했지만 저는 새로운 지혜와 진실성에 대한 헌신으로 앞으로 나아갈 결심이었어요. 진실은 어딘가에 있었고 그것을 밝히는 것이 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물론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지만 그것이 옳은 일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또 일본 엔터테인먼트의 미래가 그것에 달려 있었고 저는 그 미래의 일부가 되기로 결심했죠. 다음 날 저는 새로운 목적 의식으로 잠에서 깼어요.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로 결심한 저는 주방의 아리스, 제작에 참여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어요. 드라마 뒤에 있는 창작 과정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자 저는 작가 중 한 명인 유토에게 다가갔죠. 유토, 뭐 하나 물어봐도 될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럼 아이쿠, 무슨 일이야? 유토가 책상에서 고개를 들며 대답했어요. 내가 표절 의혹에 대해 조사를 좀 하고 있는데 주방의 아리스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한국 드라마 사이에 놀라운 유사점이 있더라고. 혹시 이번 작품 거기서 영감을 받은 거야? 저는 최대한 호기심 있는 척을 하며 중립적인 어조를 유지하려 애쓰며 물었어요. 유토는 주위를 긴장되게 둘러보다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참고해서 영감을 얻긴 했어. 업계에서 아이디어를 참고하는 건 흔한 일이잖아. 하지만 그렇게까지 비슷하다고는 생각 안 했는데? 그의 대답은 제 의심을 확인시켜 주었어요. 주방의 아리스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확실히 무언가가 참고하고 가져왔다는 게 확실해졌으니까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아직 야마모토 씨에게 제시할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했죠. 저는 계속 조사를 진행하면서 업계 전문가들에게 연락하고 추가 연구를 수행했어요. 알아낸 것이 많아질수록 저는 더욱더 표절이 일본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반복되는 문제라는 걸 깨달았죠. 인기 있는 일본 프로그램들이 한국 프로그램에서 많이 차용한 다른 사례들도 더 많이 발견하게 되었고요. 더 이상 이 사실을 외면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의와 불안감이 뒤섞인 채로 잠에서 깼어요. 오늘은 더 많은 증거와 더 강한 결의로 무장하고 야마모토 씨와 다시 맞서려고 했죠. 쉽지는 않겠지만 한 번 더 시도는 해봐야 했어요. 긴장된 발걸음으로 사무실로 가면서 저는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해 배운 모든 것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들의 성공은 우리의 최근 프로덕션에서 부족하다고 느꼈던 독창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일본 드라마에서도 같은 수준의 혁신과 진실성을 보고 싶었어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숨을 깊이 내쉬고 곧장 야마모토 씨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문을 두드리고 그의 답변을 기다렸죠. 들어와. 그가 외쳤어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어요. 야마모토 씨는 약간 짜증이 뒤섞인 표정으로 책상에서 고개를 들었죠. 아이쿠, 이번엔 무슨 일이지? 그가 약간 지쳐 보이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야마모토 씨, 말씀대로 문제를 더 파헤쳐봤는데 표절 의혹에 대한 더 많은 증거가 나왔어요. 저는 이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소리를 안정되게 유지하려 애쓰며 말했어요. 그는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그래서 어떤 건데? 저는 주방의 아리스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유사점을 자세히 설명하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또한 제가 발견한 다른 표절 사례들도 언급하며 최근 프로덕션에서의 독창성 부족의 패턴을 강조했죠. 야마모토 씨는 조용히 듣더니 잠시 침묵을 지켰다가 말했어요. 아이쿠,
자네를 이해하지만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매우 경쟁적이라는 걸 너도 알아야 해. 때로는 성공적인 프로그램에서 영감을 얻어야 할 때도 있는 거야. 항상 공공연하게 일어나던 일이지 않나. 그의 말투는 단호했어요. 하지만 야마모토 씨, 영감을 얻는 것과 그냥 베끼는 것은 달라요. 우리 시청자들은 독창적인 콘텐츠를 받을 자격이 있고, 우리는 창작자로서의 진실성을 지켜야 해요. 이 길을 계속 가다간 완전히 신뢰를 잃게 될 거예요. 제가 반박했죠. 그는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좌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자네 열정은 고맙지만 아이쿠, 이건 사업이야. 우리의 생존과 성공을 보장하는 결정을 내려야 하네. 저는 제가 그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더 이상 이 자리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마모토 씨. 하지만 부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저는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사무실을 나섰죠. 저는 기분이 언짢아진 채로 제 자리로 돌아왔어요.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더라고요. 더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자리에 앉아서 생각에 잠겨 있는데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하루카에게서 온 메시지였죠. 퇴근 후에 우리가 자주 가는 카페에서 만나. 생각이 있어. 저는 메시지를 보자마자 나이스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카는 제 친한 친구이자 기자였어요. 연구를 진행하면서 하루카에게 연락을 해 저의 상황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하루카도 저와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이건 확실히 긍정적인 신호인 것이 분명했어요. 저는 호기심과 희망을 품고 저는 동의했죠. 그날 저녁, 저는 우리가 좋아하는 카페에서 하루카를 만났어요. 그녀는 이미 구석자리에 앉아 차 한 잔을 홀짝이고 있었죠. 저도 커피를 주문한 뒤 자리에 앉았죠. 그래서 무슨 생각인데? 저는 그녀의 생각을 듣고 싶어 안달이 난 채로 물었어요. 그러자 하루카는 흥분으로 눈이 반짝이며 제 쪽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나는 우리가 이 문제를 대중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해.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게 되면 방송국도 표절 의혹에 대해 해명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 저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예상치 못한 방법이라 약간 당황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야마모토 씨는 지금 이 사건을 좋은 식으로 덮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보였어. 해명은 죽어도 안 할 것 같던데. 걱정스러운 제 말에 하루카는 자신 있게 미소 지었어요. 그건 내게 맡겨. 나는 두 드라마의 유사점과 기타 표절 사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기사를 쓸 거야. 그게 게시되면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문이 퍼져나갈 수밖에 없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될수록 방송사는 표절 사실을 무시하기가 더 어려워질 거야. 순간 제 눈앞에 희망의 빛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효과가 있을까? 하루카는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사람들은 콘텐츠의 진실성에 관심이 많거든. 우리가 사실을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제시한다면 분명 다들 우리 쪽으로 돌아서게 될 거야. 하루카의 말에 저는 제가 수집한 모든 정보를 하루카에게 넘기고 그녀의 기사 작성을 돕기로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늦은 밤까지 작업했고 설득력 있고 충실히 조사된 기사를 만들어냈죠. 그리고 드디어 다음 날 하루카의 기사가 온라인에 게재되었어요. 하루카의 말대로 그 기사는 읽은 사람들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공유하면서 빠르게 주목을 받았죠. 댓글란에는 분노와 지지가 뒤섞여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표절 정도의 충격을 받았고 다른 이들은 그 유사성이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며 프로그램을 옹호하며 토론을 벌이기도 했죠. 논쟁이 점점 심화되면서 야마모토 씨는 저를 다시 한번 호출했어요. 확실히 긴장한 목소리였죠. 아이코, 내 사무실로 와. 당장. 크게 소리치더니 야마모토는 전화를 뚝 끊었어요. 그의 사무실로 가는 동안 속에서 긴장감이 심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도착했을 때 그는 명백히 동요한 상태로 앞뒤로 서성이고 있었어요. 아이코, 도대체 무슨 일이야? 말도 안 되는 기사 때문에 난리가 났다고. 윗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어. 자네가 한 짓인가?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야마모토 씨. 대중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이런 문제들을 계속 무시할 순 없습니다.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대답했죠. 그는 서성거리던 걸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표정에는 갈등이 엿보였죠. 내가 우리를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했구나. 아이쿠. 우선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뭘 할 수 있을지 알아볼 테니 그동안 잠자코 있도록 해. 그 후 몇 달간은 저에게는 아주 큰 시기였어요.
그 이후로 여론은 계속해서 시끄러웠지만 방송국은 여전히 침묵을 유지하고 회피적이며 폐쇄적인 태도만을 보였죠. 저는 제가 다니고 있는 방송국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강하게 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곳에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점점 커졌죠. 그래서 저는 사표를 내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다른 방송국으로 이직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좀 더 독창적이고 투명한 방송사로 말이에요. 그렇게 이직 준비를 마치고 저는 사표를 제출했어요. 야마모토 씨는 역시 예상대로 잡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하다는 표정이었죠. 또 제 기분 탓일지는 모르지만 한편으로는 놓아주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했고요. 그래, 그동안 고생했네. 다른 곳에서는 좀 더 자유롭게 다니길 바래. 야마모토 씨는 창문을 보며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동안 감사했다는 말과 함께 회사를 떠났죠. 그렇게 저는 다른 방송사로의 이직을 성공했어요. 가자마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죠. 조금은 걱정도 되었어요. 전 방송사처럼 표절을 하면서 거짓된 방송을 하면 어쩌지? 하는 마음이 들었죠. 하지만 이곳은 오히려 반대였어요. 첫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모든 걸 기획하고 있던 새로운 드라마였어요. 일본 민담에서 영감아 그것에 현대적인 색채를 입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드라마였죠. 이건 확실하게 저희의 것이었고 표절 의혹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스토리였어요. 저희는 그것이 독창적이고 매력적이며 문화적으로 진실되도록 하기 위해 몇 달 동안 대본을 다듬었죠. 그 과정은 힘들었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보람도 있었어요. 우리 팀의 열정과 창의성을 보면서 저는 제가 애초에 이 일을 선택한 이유가 떠올렸죠. 이곳에서는 단순히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전 세계 관객들에게 영감을 주고 즐거움을 선사하며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바로 이곳이 제가 있을 곳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새 드라마 방영일이 다가오면서 저는 흥분과 긴장감이 교차했어요. 이 드라마는 우리가 그동안 노력해온 모든 것을 담고 있었으니까요. 독창성, 진실성, 창의성에 대한 헌신 말이에요. 저희는 제발 시청자들의 반응이 좋기를 그리고 이 작품이 업계 변화의 신호탄이 되기를 바랐어요. 방영 당일 밤, 우리는 스튜디오에 모여 함께 첫 회를 시청했어요.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한 그 분위기는 정말 짜릿했죠. 오프닝 크레딧이 흐르기 시작하자 저는 숨을 죽이고 우리의 노력이 빛을 발하기를 기도했어요. 다행히도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어요. 시청자들은 독창적인 이야기, 뛰어난 연출, 캐릭터들의 진정성을 칭찬했죠. 그건 우리가 노력해온 모든 것에 대한 검증이었고 일본 엔터테인먼트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었어요. 그 여정을 돌이켜보니 우리가 이뤄낸 것에 대해 깊은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일본에서의 표절은 저에게 많은 실망감을 주었지만 한편에서는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는 것에 안도감도 느낄 수 있었죠. 또 오히려 그 점에 감사함도 느껴요. 저희의 표절을 파헤치면서 오히려 한국 엔터테인먼트에 대해 더 알게 되었고 덕분에 많이 배우고 존경심을 느끼게 되었거든요. 그때 배운 것들을 토대로 이번 작품을 더 즐겁게 작업할 수가 있었어요. 진실성, 창의성, 문화 교류의 중요성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얻었기에 그것들을 이번 작품의 모토로 삼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거든요. 한국 드라마와 엔터테인먼트를 접하면서 저는 진정한 문화적 자부심은 다른 이들을 모방하고 폄하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독창적이고 영향력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제 여정은 아직 한참 남았지만 앞으로 닥칠 어떤 도전이라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일본 엔터테인먼트의 미래가 그것에 달려 있었고 저는 그 미래의 일부가 되기로 결심했으니까요. 그날 사무실을 나서면서 새로운 사명감이 느껴졌어요. 진실은 어딘가에 있었고 그것을 밝히는 게 제 임무였죠. 쉽지 않을 거란 걸 알았지만 옳은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저에게 이런 관점을 갖게 해준 한국 엔터테인먼트에게 큰 감사함을 느껴요. 나중에는 더 멀리 나아가 한국 작품의 일원으로 꼭 한 번은 참여해보고 싶다는 꿈도 생겼죠. 저에게 투명성과 진실에 큰 힘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꼭 더 배우러 갈게요. 그때까지 안녕. 위에 다른 따뜻한 사연들도 있으니 꼭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